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사실 신흥국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풀어낼 텐데 사실 신흥국 전략 지금 어렵습니다. 금리 상승, 지금 미국도 타이트닝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수출하고 싶어도 조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공급망이 정상화되더라도 이머징에서 과연 수출할 수 있을까? 미국은 서비스업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중국은 또 수요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머징, 신흥국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이창민 신흥국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모두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짚어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신흥국에 좀 편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신흥국의 이제 문제가 고스란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내비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GDP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안 좋게 쇼크가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어제 GDP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기도 했었고 네, 안 좋게 나왔어요. 건설 쪽 이런 쪽들이 좀 다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좀 돌이켜 보면은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고 많은 생채기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크게 극복하면서 특히 네. 이제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경기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선두에 나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통화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에 그 코로나19로 부서진 구멍들을 다 메꾸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를 선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이제 정책 변화되는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급 병목 현상,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의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성장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제조업 국가들인 우리나라를 필두로 신흥국들의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도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하반기 들어서 중국의 교역 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제 과거에는 저통제, 고성장 정책을 고수했지만 지금은 고통제, 저성장 기조로 완전히 정책 기조를 급속히 변화를 시켰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타겟이 플랫폼 기업이 작년부터 되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카지노, 교육 사업에 대해서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섹터에까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를 하면서 전대미문의 구조 개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랑 이제 공급 현상까지 안 좋다 보니 경기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홍콩 증시가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다 악재를 반영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14% 하락을 했고 중국 비중이 특히 30% 들어가 있는 MSCI 이머징 인덱스는 올해 선진 지수라고 할 수 있는 MSCI 월드 인덱스랑 연초 이후 17%포인트 성과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좀 가보겠습니다. 신흥국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백신 수급도 안 좋았고, 하지만 최근에 백신을 여러 곳에서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빠르게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노리고 있었던 찰나에 중국에서 들리는 이런 성장 둔화 소식은 좀 수출 모멘텀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면은 그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로도 전개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주요 신흥국 통화들이 달러 대비 최근에 많이 약세를 보이는 점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의 경제 종속도가 큰 신흥 국가들은 금융시장 중국 경기 둔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동남아시아도 그렇지만 경제 종속도가 상당히 높은 브라질이 최근 헤아라 자산에 대해서 모두 약세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머징, 특히 신흥국 증시와 관련된 전략을 짜려다 보면 가장 큰 이머징 국가인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중국이 네. 최근에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 2차적인 효과, 뭐 동남아 얘기도 주셨지만 이제 브라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또 사실은 중국의 내부적으로 이제 고통제, 거기다가 저성장 기조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은 뭐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네. 이런 자금 유출 압박도 있고 자금 유출 압박 이외에도 또 신흥국의 또 불안 요소까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합쳐서 일단 네, 악재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신흥국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의 경기 둔화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두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것은 물가 그리고 달러의 강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역시 통화 정책만큼이나 신흥국에게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우리가 그냥 직접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글로벌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신흥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코어 인플레이션은 식품이나 유가의 가격이 빠진 나머지의 이제 물가로 지수를 산정한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좀 신흥국에게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달러 강세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강세도 신흥국 자산 자체에는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MSCI 이머징 인덱스, 제가 말씀드렸던 신흥국의 대표 지수랑 달러 인덱스의 역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역의 상관관계, 달러가 강세로 갈 때마다 신흥 지수는 하락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네.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달러 강세의 변수 때문에 MSCI 이머징 인덱스도 하락을 면치 못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리스크가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들이 이머징을 누르는 요인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안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신흥국을 맞습니다. 봤을 때 이런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신흥국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없을까요? 찾아봐야죠. 네, 찾아봐야죠. 네. 신흥국이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네. 통화정책 정상화를 실시를 합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가 총 6번 올해 들어서만 금리 그렇죠. 인상을 했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블룸버그로 체크를 했는데 네. 내일 브라질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100bp였지만 현재 150bp까지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헤아라 약세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이제 긴축 정책을 선회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국가를 빼면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는 신흥국, 우리나라 빼면은 많지 않습니다. 네. 거의 동결로 가는 분위기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서야 백신을 맞아서 경기가 좀 살아났는데 다시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 회복세를 억누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통화 정책을 좀 망설이는 건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내년에 정상화는 실시를 할 겁니다. 정책 금리는 인상이 되겠지만 네. 2019년 이전 수준까지 정책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바꾸어 말하면은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가 긴축 정책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의 강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 네. 그리고 모든 주식이 비싸지는 않지만 불과 1년 전 대비해서는 싼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낮아진 그렇죠. 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차츰 금리가 정상화까지 될 것이라는 것은 점차 이제 성장만으로 지향하던 우리의 투자 심리가 조금 가치의 이제 투자 심리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글로벌 지표 중에서 경기 민감 지수, 경기 민감 주식들로 나타난 지수, 그리고 예. 경기 방어주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상대 성과를 내면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민감주가 항상 아웃퍼폼을 했었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두 지수 간의 성과가 그냥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도 이제 성장주만 이제 멀티플을 크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다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선진국은 좋은 정책과 자유로운 그런 유동성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예. 상대적으로 크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던 신흥국 지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년부터는 성과 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가치로서의 팩터 아니면 이제 성장만 가던 게 이제는 조금은 가치로서의 전환이 오면 이머징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흥국에 투자할 때 모두가 이제 신흥국이라 하면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원자재 수출국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체도 있고 신흥국 투자 어디를 좀 더 주목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흥국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성장과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국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한국, 중국에 대한 중장기 성과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진 증시가 좋았던 거, 그리고 신흥국에서 한국, 중국, 대만의 증시가 좋았던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실적도 좋았지만 그 글로벌한 테마에 편승했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친환경 테마,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ESG 테마가 있는데 이런 테마에 성숙된 산업이 있는 곳은 선진국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중국 정도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중국을 또 집중을 했을 때는 최근에 친환경 테마 그리고 구조적 개혁에 가장 잘 섹터가 배분이 되어 있는 CSI 500 지수를 저희는 가장 중장기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요. 국내 ETF가 또 하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특히 중국 내에서도 친환경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지수가 CSI 500. CSI 500 그리고 찾아보시면 ETF로도 설정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머징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KB증권의 이창빈 애널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